남편과 사별한 형수와 남편의 동생과의 충격 사연. 딸이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면서 말이죠. 맞습니다. 저는 지금 넘을 수 없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 선을 넘었을 때도 저는 여러 가지 감정 속에 휘말렸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 욕망과 외로움이 서로 모습을 드러내기 바빴죠. 특히나 외로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김유진입니다. 올해 63이죠. 지금도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남편 우진이 갑자기 쓰러진 날 말입니다. 병원에서 3시간을 기다렸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죠. 장례식장에서 저는 한 번도 울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 감정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울어도 괜찮다. 하지만 저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안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키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정우였습니다. 남편의 동생 정우 말입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형수님 저예요, 정우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변했습니다. 더 낮아졌고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오셨군요. 정우는 형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마지막엔 제 전화도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몇 달 동안 정우와 연락을 끊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형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가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도 죽기 전에 후회했을 것 같았습니다. 동생과 화해하지 못한 것을 말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우와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혼자 계시기 힘드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요양병원 관사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 큰 집에서 혼자세요?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정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제가 혼자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안부 여쭈어 봐도 될까요? 정우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그날 밤 저는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 가방, 청진기, 그리고 그가 즐겨 읽던 의학 서적들 말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우가 왜 3년 동안 연락을 끊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남편은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지 않았던 걸까요? 궁금했지만 이제는 알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없는 밤을 보냈습니다. 적막한 요양병원 관사에서 혼자 말입니다. 장례식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기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그리고 작은 초음파 기계까지 말입니다. 남편은 가끔 관사에서도 환자들을 돌봤거든요. 상자에 기계들을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의료기기의 소리를 들을 일은 없겠구나. 삐삐하는 혈압계 소리도, 윙윙거리는 초음파 소리도 말입니다. 묘하게 적막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누가 올지 예상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기기 반납 도와드릴게요. 형님이 쓰시던 물건이라.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거절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도련님. 정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의료기기들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멈춰서더니 말했습니다. 형님이 정말 많이 일하셨네요. 네. 새벽에도 환자가 오시면 진료하셨어요.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마치 남편의 흔적을 읽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 혈압계, 형님이 대학병원 다닐 때부터 쓰던 거네요. 그런가요? 네. 제가 의대생일 때 형님이 사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정우도 의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우가 기계를 상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집으려던 순간 저희 손이 스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우의 손이 말입니다. 남편의 손과는 다른 온기였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들까요? 죄송합니다. 정우가 먼저 손을 뺐습니다. 얼굴이 약간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색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말입니다. 정우가 기계들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과 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비슷했고 집중할 때의 표정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많았습니다. 더 섬세하고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다 정리됐습니다. 정우가 상자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무겁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그때 정우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상자를 내려놓더니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형님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우도 남편만큼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우가 다시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도련님. 정우가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마치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기분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49제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절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정말로 남편을 보낼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돌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49일 동안 바쁘게 지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는 게 말입니다. 그러죠. 우리는 병원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어머, 원장님 부인이시네요. 요즘 안 보이시더라. 아주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소식을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원장님 드시던 메뉴 가져다 드릴게요. 정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남편 대신 정우가 앉아 있으니 말입니다. 닮은 듯 다른 얼굴이 묘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소주 한 병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메뉴였습니다. 정우가 소주를 따라 주었습니다. 형님을 위해 한잔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잔을 기울였습니다.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따끔했습니다.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형수님, 많이 힘드셨죠?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예상하셨다고요? 네. 남편이 워낙 무리를 많이 했거든요. 병원 일에 너무 몰두하셨어요.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자신도 그 책임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정우가 안쓰러웠습니다. 도련님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형님과 연락을 끊지 않았다면 정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형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계속 잔을 기울였습니다. 2병째 소주를 시켰습니다.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정우가 의대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공부하던 이야기도 했습니다. 형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형수님을 만나셨을 때 정우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랑하셨는데요? 예쁘고 똑똑한 여자를 만났다고 매일 자랑하셨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했거든요. 제육볶음을 집으려고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그때 정우의 젓가락과 닿았습니다. 며칠 전에 이어 또다시였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닿아 있었습니다. 정우가 젓가락을 빼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가 먼저 젓가락을 뺐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술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계속 이런 기분이 들까요?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이 가장 믿었던 사람은 형수님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더는 음식을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말이 너무 진심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분명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저를 위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정우가 저를 위로하려는 말처럼 말입니다. 형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이를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슬픈 이야기를 해서. 아니에요.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남은 술을 마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슬픔과 위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병원 게스트룸에서 묵겠습니다. 내일 서울로 올라가려고요. 그러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의 옷장을 열어서 그의 향기를 맡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도 그의 따뜻한 말들도 말입니다. 그리고 젓가락이 닿았던 순간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지내며 남편의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 옷장, 그리고 화분들까지 말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적막한 집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문 밖을 보며 차라도 한 잔 끓여 마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런 비 오는 날에 누가 올까요? 문을 열어보니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왜 이런 날에? 형님이 좋아하시던 커피 원두 가져왔어요. 정우가 작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비닐봉지까지 젖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비를 맞고 왔을까요? 어서 들어오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정우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까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날씨에 왜 굳이 왔을까요?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화장실에서 큰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정우는 거실에서 젖은 셔츠를 벗고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남자의 몸을 보는 게 어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젖어서. 괜찮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저는 남편의 셔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우가 입어보니 조금 컸습니다. 남편이 정우보다 덩치가 더 컸거든요. 젖은 셔츠를 건조대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머리에 수건을 덮어주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말려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커피를 끓여주었습니다. 정우가 가져온 원두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브랜드였습니다. 향기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향기였습니다. 이 집, 혼자 계시기엔 너무 조용해요. 정우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정말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때로는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우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정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용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정우가 제 뺨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도 말입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외로웠고 너무 그리웠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말입니다. 위로가 말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숨결로 대화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이름도 우리의 관계도 그 순간엔 모두 잊고 싶었습니다. 빗소리가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입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와 저는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요양병원을 핑계로 말입니다. 환자들 살펴보러 왔다고, 형님이 하던 일을 도와드리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그리웠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정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와서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요양병원 정문 앞 벤치에서 말입니다. 형수님, 오늘은 제가 해왔어요. 정우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김밥과 계란말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저는 도시락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음식을 해주는 것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딸 설인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설인아, 언제 왔니? 방금요. 엄마 보러 왔는데. 설인의 시선이 정우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도시락을 봤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가 설인에게 인사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설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저는 설인의 팔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뒤에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벤치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설인이 말했습니다. 엄마, 설마 작은아버지랑?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사이예요? 설인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딸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몇 달이나 됐다고 그래요? 설인아, 2달이에요, 엄마. 고작 2달이라고요. 설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작은아버지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안해, 설인아.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에요? 아빠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날 밤 설인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저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어린 설인이 웃고 있는 사진 말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설인이 사진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던 때 말입니다. 사진 뒤에 뭔가 써 있었습니다. 설인이 쓴 글씨였습니다. 엄마, 제발. 아빠의 자리만큼은 지켜줘요. 그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설인아,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너무 빨리 잊으시는 것 같아서 슬퍼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울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설인이 방을 나간 후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의 모습 말입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사진 속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인정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성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용서의 의미인지 실망의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딸에 대한 미안함, 남편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정우에 대한 혼란스러운 마음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설인이 서울로 올라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딸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빠의 자리를 지켜달라는 그 간절한 부탁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와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딸에게 들킨 일이 우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부인, 요즘 젊은 선생님이 자주 오시네요. 네. 남편 일을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그런가 보네요. 참 착하신 분 같아요. 아주머니의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복도에서 환자 보호자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수님이랑 정우 선생님, 요즘 좀 수상하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자주 만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상중인데 좀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면 안 됐습니다. 일요일 교회에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유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권사님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권사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운 건 알아요. 정말 이해해요.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지만 무거웠습니다. 근데 참으셔야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권사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정우와의 일을 말입니다. 교회 식구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우진 씨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권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젊으니까 외롭고 힘든 건 당연해요. 하지만 시기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딸도 상처받고 교회 식구들도 걱정하고 소문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도련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네, 형수님. 지금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정우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마 정우도 눈치채고 있었을 것입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련님, 네, 형수님. 우리
여기까지만 하죠.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겠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린이도 많이 상처받았고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형수님, 정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정우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슬퍼 보였지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정우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정우가 문을 나서며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이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정우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정우와 헤어진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양병원 관사에서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모든 곳에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억, 그리고 정우와의 기억까지 말입니다. 거실에 앉을 때마다 정우가 젖은 셔츠를 벗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일 때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던 기억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딸 서린도 자주 내려와서 저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워했고 어색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서린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떠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울로 오세요. 제 근처에서 사셔요. 고마워, 서린아. 하지만 아직도 그분 생각하세요? 서린의 직선적인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정우 생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로 말입니다. 남편의 향기가 남아있는 이 집에서 정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이 공간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야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 외곽을 돌아다니며 집을 구했습니다. 조용한 골목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요양병원 관사에 비하면 너무 작았지만 저에게는 딱 맞았습니다. 혼자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삿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은 대부분 두고 왔습니다.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사진 몇 장만 챙겼습니다. 새 집 근처에 작은 도예 공방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도자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남편이 바빠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처음이세요? 공방 선생님이 친절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완전 초보입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물레 위에서 흙이 돌아갈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매일 공방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까지 흙만 만졌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여전히 정우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한 번도 걸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땐 나도 사람이었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와 함께 있을 때의 저 자신을 변명하는 말이었습니다. 외롭고 아팠던 시절의 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첫 번째 작품은 작은 찻잔이었습니다. 모양이 삐뚤어졌지만 제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찻잔에 차를 부어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 없는 삶, 정우 없는 삶, 오롯이 저 혼자만의 삶 말입니다. 두려웠지만 해내야 했습니다. 설인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달라진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 많이 안정되신 것 같아요. 그런가? 네. 표정이 편해 보여요. 설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정우가 그리웠고 때로는 남편도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하루하루 버텨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도예를 배운 지도 그만큼 됐습니다.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찻잔, 접시, 그리고 작은 화분까지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봄에는 연두빛 새싹을, 여름에는 짙은 녹음을, 가을에는 붉은 단풍을 보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정우 생각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랐지만 이제는 가끔씩만 생각났습니다. 그것도 아프지 않게 말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방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물레 위에서 흙이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집중할 때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공방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손님이 오나 했는데 발소리가 익숙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서 말라 보였습니다. 얼굴도 더 야위어졌고 전체적으로 조용해 보였습니다. 혹시 차 한 잔 괜찮을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예전보다 낮아졌습니다. 말수도 적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일어났습니다. 놀랍지도 당황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만남이 오늘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공방 한쪽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공간이었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찻잔에 차를 우렸습니다. 보이차였습니다. 공방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차였는데 저도 즐겨 마시게 됐습니다. 제가 만든 찻잔이에요. 정우에게 찻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찻잔을 받아들며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잘 만드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평범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예전처럼 간절하거나 애틋하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도련님은요? 저도 비슷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정우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처럼 가끔 오신다면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게요. 정우가 나간 후 저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1년 전 같았다면 가슴이 뛰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감정은 많이 식었습니다. 더 이상 설레지도 않았고 애틋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온기만은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아닌 그저 따뜻한 마음 정도면 말입니다. 과거를 지우지는 않되 새로 시작하지도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우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과거를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형수와 도련님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그저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남편이 출장 갔을 때 에어컨 점검 온 58세 남성. 그 사이에서 생긴 충격적 반전. 넌 그냥 내 인생의 옵션이었어. 35년 동안 저와 같이 살아온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겐 저는 동반자가 아닌 그저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나 봐요.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비록 오래되긴 했지만 저와 대화가 끊긴 이유가 이런 생각에서 기인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나간 후 얼마 뒤 저기 의문의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윤지혜입니다. 올해 61세죠. 젊었을 때는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 정태수와 결혼한 지 벌써 35년이 흘렀어요. 건설회사 임원인 남편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죠. 사실 요즘은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정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니까요. 그날도 남편은 아침 일찍 부산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언제 돌아와 묻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대답도 성의 없이 할 테니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던 그 아침,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월 중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었어요. 평소에도 말썽이었던 천장형 에어컨이 드디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리모컨을 아무리 눌러도 미동도 하지 않더라고요. 선풍기 하나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더위였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수리를 신청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가능한가요? 간절히 물어봤죠. 다행히 오후에 기사님이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오후 4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조용한 인상의 사람이었죠. 에어컨 수리 나온 장인규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말하자 그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들어왔어요. 거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에어컨 상태를 확인하더니 가방에서 도구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님, 사다리 받쳐드릴게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괜히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 남편이 제 이름을 이렇게 정중하게 불렀던가 싶었거든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그가 다시 말했어요.
지혜님, 리모컨 한번 작동시켜 봐 주시겠어요? 제가 리모컨을 누르자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처음 만난 이 사람이 제 이름을 벌써 3번이나 불렀다는 거요.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고 정중하게요.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3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보다 더 정중하게, 더 따뜻하게 제 이름을 불러주는 이 낯선 사람이 신기했습니다. 장인규는 천장 에어컨 커버를 열며 차근차근 점검을 시작했어요. 집중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 에어컨 내부를 확인하던 장인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필터가 많이 막혔네요. 고압 세척을 해야겠어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세척기를 꺼내더니 호스를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물이 튈 수 있으니 조금 떨어져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제 이런 작업을 볼 기회가 있겠나 싶었거든요. 장인규가 세척기를 작동시키자 강한 물줄기가 분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 내부에 쌓인 먼지와 때가 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어요. 정말 더러웠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강한 물줄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장인규가 아타는 소리를 내며 호스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고압 세척수가 사방으로 튀어나가기 시작했죠. 거실 벽지가 젖고 소파 쿠션이 젖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서 있던 제 흰색 블라우스도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몸에 닿는 순간 아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장인규는 급히 세척기를 멈추고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채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적게 했네요. 목소리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죠. 그가 가방에서 깨끗한 수건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이걸로 닦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사과하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미안했어요. 저는 수건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미소였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하네요. 정말 그랬거든요. 무더운 여름날 차가운 물이 몸에 닿으니 시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니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젖은 블라우스가 몸에 붙어 있는 것도 의식이 되고 장인규와 마주친 시선도 어색했죠.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장인규도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옷이 젖었는데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정말 괜찮다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어요. 평범한 수리 현장에서 일어난 작은 해프닝일 뿐인데 심장이 이렇게 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장인규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35년 동안 남편과 살면서 이런 진심 어린 사과를 들어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작은 실수에도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죠. 젖은 블라우스보다 먼저 흔들린 건 제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수리라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이상한 떨림이었어요. 남편이 있는 집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요.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기도 했습니다. 장인규가 에어컨 작업을 마치고 도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넘게 걸린 작업이었죠. 드디어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제가 말하자 장인규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름 더위 속에서 힘든 작업을 해주신 게 고마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얼음물을 따랐어요. 시원한 물 한 잔과 깨끗한 수건을 준비해서 거실로 돌아왔죠. 이거라도 드세요. 장인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소파에 앉으세요. 제가 말하자 장인규는 잠시 망설이더니 소파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갑자기 정적이 흘렀어요. 에어컨 소리만 조용히 들릴 뿐이었죠.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장인규도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장인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블랙아웃 때도 혼자 계셨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그 일을 알았을까 싶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작년 여름 대정전 사태를 떠올리니 지금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모든 게 멈춰버린 그 밤이요. 남편은 그때도 출장이었어요. 제가 덧붙였죠. 혼자 촛불 켜놓고 밤새 더위와 싸웠거든요. 정말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인규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저도 혼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맥주 한 캔만 더 마셨으면 아마 못 일어났을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똑같은 밤, 똑같은 절망감을 느꼈던 거구나 싶었죠. 저는 장인규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이 겹치는 순간이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걸 느꼈습니다. 35년 동안 남편과 살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말없이 바라본 시선에 작은 떨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구나 하고요. 장인규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구나. 이 사람도 혼자라는 무게를 견디며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지만 가슴 한켠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장인규가 떠난 후 이틀이 지났어요.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낄 때마다 그때의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작년 블랙아웃 때 느꼈던 외로움을 함께 나눈 그 순간 말이에요. 오후 6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정태수가 부산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거였어요.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졌죠. 다녀왔어. 짧게 인사하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수고했어라고 대답했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남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리모컨부터 찾았어요. TV를 틀고 뉴스를 보기 시작했죠. 저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남편의 모습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2박 3일 출장이었는데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는 게 이상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맥주를 마시며 집안을 무심하게 훑어봤어요. 그러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미니 선풍기를 발견했습니다. 장인규가 에어컨 수리를 마치고 가면서 서비스로 놓고 간 거였어요. 남편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거 뭐야?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물었죠.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에어컨 수리기사님이 서비스로 주셨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별것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누가 줬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자한테 그런 걸 왜 받아?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서비스로 주신 건데 뭐가 문제야? 평상시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걸 꼭 여기 놔둬야 돼. 남편은 미니 선풍기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 거 몰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화내는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그는 제가 다른 남자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못마땅한 거였죠. 하지만 정작 35년 동안 저에게 이런 작은 선물 하나 해본 적이 있었던가요? 그럼 버리면 되잖아.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거지를 계속하면서요. 남편은 미니 선풍기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마치 증거물을 찾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거 받으려면 미리 말이라도 해야지. 에어컨 고치러 온 사람이 서비스로 준 걸 일일이 허락받고 받아야 해. 제 목소리에도 짜증이 섞였어요. 왜 이렇게 트집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선풍기를 테이블에 다시 놓았어요. 하여튼 조심해. 그리고는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했죠. 저는 말없이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며칠 전 젖었던 블라우스가 떠올랐어요. 그때 장인규가 진심으로 사과하던 모습과 지금 남편의 모습이 대조적이었죠. 30년 동안 남편이 저를 이렇게 뚫어져라 본 적이 있었던가요? 미니 선풍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남편을 보니 씁쓸했어요. 결국 그가 본 건 저 자신이 아니라 저를 감싸는 바람 하나였던 거죠. 그동안 남편은 제가 뭘 하든 관심이 없었어요. 아침에 뭘 먹는지, 낮에 어디를 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남자가 준 작은 선물 하나에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다니요.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장인규는 하루 만에 제 이름을 3번이나 불렀는데 남편은 며칠 만에 돌아와서도 제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금세 코를 골기 시작했지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부부의 모습인가 싶었어요. 서로에 대한 관심은 없으면서 의심만 하는 관계 말이에요. 미니 선풍기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서먹해졌습니다.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그 작은 선풍기는 결국 창고로 들어갔어요. 남편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요. 그날 오후 답답한 마음에 단지 내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여름 햇살이 강했지만 바람이 불어서 그나마 견딜만 했어요. 단지 중앙 놀이터 근처에 있는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장인규였습니다. 아마 다른 집 수리를 마치고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저를 보지 못한 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장인규가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발견했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죠. 장인규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에어컨은 잘 되고 있죠. 네, 덕분에 시원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장인규가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잠시 앉아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인규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아이들 웃음소리도 바람소리도 멀게 들렸죠. 그날 이후 잘 지내셨어요? 장인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질문에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생각이 많아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인규는 제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재촉하지도 않고 그냥 기다려줬죠. 그런 그의 모습이 고마웠어요.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바람을 느낀 날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3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진짜 바람 같은 걸 느꼈달까요? 장인규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아는 그런 외로운 말이에요. 혼자 지내는 여름이 제일 위험하죠. 장인규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여름이면 더욱 외로워지는 게 말이에요. 남편이 있어도 혼자예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다니요. 하지만 장인규 앞에서는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장인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게 진짜 외로움이죠. 그의 목소리에도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장인규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미안해요. 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했네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장인규가 대답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날 이후로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장인규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뜻이었거든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 이렇게 마음이 통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조심해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 기분이 위험한 거 알거든요. 장인규는 미소를 지었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죠. 위험한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단지 내 아는 사람이었죠. 현실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인규도 따라 일어났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인규 씨도요. 제가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눈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감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니까요. 장인규와 벤치에서 나눈 대화 이후 집안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남편은 점점 더 냉담해졌습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었지만 이제는 아예 필요한 말조차 하지 않으려 했죠. 제가 조금이라도 외출을 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마트에 다녀와도 은행에 다녀와도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쳐다보는 거였어요. 35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답답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에 잠깐 산책을 다녀왔어요. 단지 내를 한 바퀴 돌고 마트에서 저녁 반찬거리를 사온 것뿐이었죠. 1시간 정도의 짧은 외출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는 곧바로 시선을 돌렸죠. 마치 제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다녀왔어요. 인사를 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입을 열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냉장고에 장본 것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우유, 달걀, 야채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냉장고 문을 탁 닫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왜 그래요? 물어보려던 순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요즘 어디 다녀?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뭐 숨기는 거 있어?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숨길 게 뭐가 있다는 건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산책 다녀온 거 당신도 알잖아. 산책이면 30분이면 되는데 왜 1시간씩 나가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요즘 자꾸 밖에 나가더라. 정말 어이없었어요. 35년 동안 제가 어디 가든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요. 마트도 갔다 왔어요. 저녁 반찬 사러. 그래, 그게 다야. 남편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다른 건 없고. 그 순간 화가 났어요. 이런 추궁을 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당신은 왜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번도 날 궁금해하지 않았어. 남편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뭔 소리야? 35년 동안 내가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본 적 있어요. 제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래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궁금해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넌 그냥 내 인생의 옵션이었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눈동자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옵션이라니요. 35년의 결혼 생활이 함께 보낸 그 모든 시간들이 부속품이었다는 선언이었어요. 냉장고 문에 기대선 채로 그 말을 되새겼어요. 옵션.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제가 남편에게 그런 의미였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외도당한다면 배신감이나 분노를 느꼈을 텐데 이 말은 그보다 더 깊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은 그 말을 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실로 돌아갔어요. 마치 날씨 얘기라도 한 것처럼 태연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컥하는 감정을 참으려 했어요. 3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뭘 위해 살아왔나 싶었어요. 옵션.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그랬나요? 저는 남편에게 그저 편의상 있는 존재였을 뿐일까요? 사랑이나 애정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듣고 있으니까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넌 그냥 내 인생의 옵션이었어. 얼마나 쉽게, 얼마나 무심하게 던진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35년 인생을 뒤흔드는 한마디였습니다. 옵션이라는 말을 들은 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정말 제가 남편에게 그런 존재였나 하는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가 정말 옵션이었다면 법적으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35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들, 특히 이 집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남편이 회사에 간 오후 저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우리 집 주소를 입력하고 발급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했죠.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화면에 뜬 등기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소유자란에 남편 정태수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아래 새로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증여라고 쓰여 있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어요. 정태수에서 정태영으로 증여. 정태영은 남편의 형 이름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 집이 형님께 넘어간 거였죠. 손이 떨렸어요. 35년 동안 제가 살아온 이 집이, 제 모든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이 이제 남의 집이 된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이게 말이 돼 혼잣말이 나왔어요. 부부가 함께 산 집인데 일방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도 최소한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등기부를 프린트해서 책상에 놓고 계속 들여다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명확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형님 소유였어요. 오후 6시쯤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에 앉더니 TV를 켰죠. 저는 등기부를 들고 남편 앞에 섰습니다. 이게 뭐야 등기부를 내밀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지만 참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등기부를 흘끗 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뭐가 어때서? 어째서 형님한테 집을 넘겼어요. 제가 다시 물었죠.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형 평생 고생했잖아. 남편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 정도도 못해줘. 이건 우리 집이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같이 산 집이잖아. 35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남편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차가운 목소리였죠. 넌 그냥 산 거잖아. 또 그 말이 나왔어요. 그냥 산 거라니요. 35년 동안 이 집을 돌보고 청소하고 가꿔온 게 그냥 산 거라는 건가요? 옵션이었다니까 남편이 덧붙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이 내 집이 아니었다면 제가 소리쳤어요.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었어.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소리치는 걸 처음 봤거든요. 35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왜 이래 남편이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당신이 옵션이라고 했잖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이 집도 옵션이었겠네요. 당신 인생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뭔 소리야 남편이 일어섰어요. 그럼 저도 옵션으로 살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35년 동안 당신 옆에서 함께 산 거 다 무효라고 생각하고 살겠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았어요. 후회하지 마 남편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어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등기부를 바라봤어요. 한 장의 종이가 35년 결혼 생활을 끝장낸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이 어디에도 없는 이 집에서 저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정말 옵션으로 살 수는 없다고요. 35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이 아니라면 남편이 말한 대로 제가 옵션이라면 저에게도 선택권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남편도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그에게도 저는 정말 옵션이었나 봅니다. 재산 분할도 복잡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제 이름으로 된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새로 얻은 자유와 함께 찾아온 건 막막함이었어요. 61세의 나이에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해방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작은 빌라를 얻었어요. 35년 동안 살던 아파트에 비하면 정말 작았지만 오롯이 제 공간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25평 투룸이었는데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이사를 마치고 보니 가장 필요한 게 에어컨이었어요. 벽에 달린 오래된 에어컨은 작동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새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장인규가 떠올랐어요. 벌써 몇 달 전 일이었지만 그때의 따뜻했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다른 업체를 불러도 되겠지만 왠지 그에게 부탁하고 싶었어요.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예요. 제가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몇 달 전에 에어컨 수리해 주셨던 네, 기억해요. 장인규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사를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새 집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해서 연락드렸거든요. 그러셨군요. 장인규가 말했어요. 언제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 날 오후에 장인규가 왔어요. 예전보다 조심스러워 보였는데 아마 제 상황이 바뀐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작은 빌라를 보며 새 집이 아늑하네요 라고 말했죠. 예전보다 훨씬 작지만 제 공간이라서 좋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 말에 장인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에어컨 설치 작업이 시작됐어요. 벽에 구멍을 뚫고 실외기를 설치하는 과정을 지켜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려운 결정하셨네요. 작업 중간에 장인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어려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옵션으로 살 수는 없더라고요. 장인규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옵션이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그의 인생에서 옵션이었다고 말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35년 동안 옵션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런 말을 하다니 장인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사람을 옵션이라니요. 그의 반응이 고마웠어요. 누군가가 제 편에서 화내주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이제 저도 제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2시간 정도 걸려 에어컨 설치가 완료됐어요. 장인규가 리모컨을 테스트해 보더니 제게 건넸습니다. 이제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리모컨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집이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랬거든요. 제 의지로 고른 에어컨, 제 돈으로 산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이 달랐어요. 장인규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한테도 새로운 바람이 불겠네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집, 새로운 삶, 새로운 바람.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예전 집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평화로운 빛이었죠. 남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느끼는 햇살이었어요. 이제야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들이킬 수 있었어요. 35년 동안 참아왔던 숨을, 억눌렀던 감정을, 포기했던 꿈들을 다시 꺼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장인규에게 말했어요. 에어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요. 제가 뭘 했다고요? 장인규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장인규가 떠난 후 혼자 남은 집에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61세에 시작하는 새 인생이지만 늦지 않았다고,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말이에요.